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 감독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작이고요. 이 영화는 102마리 달마시안 이후 10년 만에 나온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리메이크 실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전세계적인 성공으로 디즈니는 과거 제작되었던 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해요. 자, 2010년 세계 매출액 기준 영화 흥행 순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위는 어떤 작품일까요? 토이 스토리 3였습니다. 무려 10억 6,300만 달러를 벌었대요, 당시. 그리고 2위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10억 2,500만 달러를 벌었죠. 이게 차이가 4천만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엄청 나죠? 삐까삐까하죠? 그리고 3위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었습니다. 4위가 인셉션, 5위가 슈렉 포에버, 6위가 이클립스, 7위가 아이언맨 2, 8위가 라푼젤, 9위가 슈퍼배드, 10위가 드래곤 길들이기였어요. 이 모든 작품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2010년에는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해인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그 중에서도 2등을 했다는 거 대단하죠? 야, 토이스토리 3도 이 정도로 많이 봤을 줄 몰랐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2010년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가 단 6편 뿐이었대요. 1997년에 타이타닉, 2003년에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2006년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2008년 다크나이트, 2009년 아바타, 2010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다음에 뭐 토이스토리 3, 요런 식으로 이 6편 밖에 10억 달러를 못 넘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역대 영화 흥행 순위 5위였던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도 당시 이 정도 역대급 흥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추측해 봤을 때는 첫째로는 팀 버튼 감독님이 배트맨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오던 그 인지도와 매력이 있잖아요. 빅피쉬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의 영화를 거치면서 그 매력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덩달아 조니 뎁이 2006년에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인기가 절정에 달해있던 리즈 시절이라 할 만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뭐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인들에게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원작, 이 풍기는 매력이 어마어마했다. 그 어떤 감독보다도 이 영화는 팀 버튼에게 잘 어울리는 영화였다. 그렇죠? 팀 버튼 말고 누가 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팀 버튼이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10억 달러 돌파면 전 세계 1억 명 정도가 관람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대요. 당시 한 전 세계 인구가 대략 60억 명 정도 됐을 테니까 볼 수 있는 사람, 볼만한 사람은 다 봤다고 봐도 무방할 엄청난 관람 수치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0만 관객 영화이다. 1,000만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영화 볼 수 있는 사람은 죄다 보러 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10억 달러 돌파의 의미가. 어쨌든 이 수치는 이런데, 그런데 의외로 영화에 대한 평가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메타크리틱 전문가 평점은 100점 만점에 53점, 그리고 유저 평점은 100점 만점에 5.8로 최악에 가깝죠.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51%, 관객 평가 점수는 55%입니다.
이 역시 최악인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IMDb의 유저 평점 역시 10점 만점에 6.5로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네이버 평점이 어떤가 봤더니 7.55로 최악입니다. 기자, 평론가 등 전문가 평점은 6.17이에요. 별 3개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점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21의 김도훈 기자님은 별 2개 반을 주셨어요. 나니아와 중간계의 여전사 앨리스 이렇게 쓰셨고요. 그리고 박평식 평론가님은 별 3개 주셨습니다. 팀버튼의 이상한 모험. 이동진 평론가님께서는 별 2개 반을 주셨어요. 팀버튼의 홀로 꾸는 꿈. 자, 평가가 장영엽 기자님은 별 2개 반을 주셨습니다. 이런 각색을 원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황진미 기자님은 별 3개 주셨어요. 환상이 제국주의의 1조, 팀버튼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참 최악이죠, 하나같이 평가가. 반면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종철 기자님은 별 4개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 그리고 이용철 기자님은 별 4개를 주셨죠. 크레이지 섹시쿨 호러 판타지. 자, 이 2명의 기자 혹은 뭐 평론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평론가와 기자들이 별 2개 반이나 3개를 줬어요. 자, 왓챠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체 평가 숫자 53.5만 명이 평가를 하셨는데 평균 별점이 3.5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프를 보면 3.0을 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 그 다음이 5.0 순서였어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평가를 보면 별 2개를 주신 다한님은 아빠가 피자를 사온 데서 안 자고 기다렸더니 피자빵이었을 때 느꼈던 기분, 이렇게 쓰셨어요. 이 멘트가 공감을 제일 많이 받았던 멘트입니다. 그리고 별 3개를 준 유진님은 영상만 예뻤지 재미없었다. 심지어 싸우는 씬도 그렇게 몰입이 안 돼서 라고 쓰셨고요. 별 1.5개를 준 우주대별님은 화려하고 눈은 즐겁지만 머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함정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심지어 유튜브 영화의 채널 들어가면 좋아요는 348개고 싫어요가 105개예요.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3대 1일 정도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것이죠. 불호도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영화들의 싫어요는 거의 한 자릿수 정도로 달리는 게 보통이죠. 많은 이들은 해당 영화의 좋아요를 을에 누르기 마련이잖아요. 참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와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팀 버튼과 조니 뎁의 조합적 매력, 이런 조합의 매력,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원작의 매력, 그리고 팀 버튼 특유의 훌륭한 캐릭터 디자인과 미장센의 매력, 이렇게 3가지 매력만으로 충분히 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여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정작 이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괴리가 있는 스토리 때문에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배우도 좋고 원작도 좋고 캐릭터 디자인도 좋아. 그런데 막상 봤더니 스토리가 내가 예상했던 스토리가 아니네? 이런 평가인 거죠. 그러면 뭐 캐릭터 미장센은 뭐 팀버튼이 만들었으니 두말할 나위 없이 저도 최고였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스토리가 문제란 말이죠. 왜 많은 이들이 실망했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분석 포인트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자, 먼저 도입을 이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자,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 나야 한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 나야 한다. 이거 엄청난 문장입니다. 한번 분석해보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짜장면 맛을 다시금 맛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짜장면은 짜장면 맛만 나면 돼요. 엄밀히 말해 짜장면 맛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중국집이 있지만 짜장면 맛은 단 하나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그 짜장면 맛, 그게 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실망해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짜장면만큼 고객을 만족시키기 쉬운 음식 메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어떤 중국집 사장님이나 요리사가 자기만의 짜장면 맛을 개발한답시고 새로운 비주얼과 새로운 맛의 짜장면을 개발했다면 고객들은 거의 100% 실망하고 다신 그 중국집에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짜장면이라는 메뉴는 이런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이죠. 어쨌거나 짜장면은 짜장면 맛만 나면 누구나 맛있게 먹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만들기만 했으면 됐어요. 자, 즉 원작 고유의 색깔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매력적인 마치 짜장면 같은 이 작품은 원작을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각색할 필요도 없이 최대한 원작 그대로 원작의 스토리 라인을 존중하며 만들기만 했으면 됐던 거예요. 자, 관객들이 앨리스를 보러 가는 이유는 자신들이 익숙하고 익히 아는 그 앨리스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더니 이거 웬걸 앨리스가 아닌 낯선 앨리스가 스크린을 활보하는 거예요. 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의 비주얼을 한 누리끼리한 국수를 먹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거의 모든 평론가와 거의 모든 관객들이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겁니다. 팀 버튼은 이런 정도로만 갔으면 무난한 평가를 받았을 영화를 괜히 자신만의 색깔과 기교를 부리다가 말아먹은 셈이죠. 저의 이런 분석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번 영화만큼은 전 세계 대다수 관객들과 대다수 평론가들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팀 버튼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팀 버튼이 옳았습니다. 이 영화의 평가 혹은 평론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빠진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의 이름은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 나야 한다의 오류입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죠. 짜장면의 맛이 워낙 강해서 즉 원작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은 원작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자, 2010년 팀 버튼의 흥행 성공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쵸? 팀 버튼의 평론과 평가의 실패는 예상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답을 내린 상태로 영화를 보기 전에 답을 내린 상태로 영화를 봤어요. 자신의 고정된 상에 갇혀서 영화를 봤고 그 상과 실제 영화가 괴리가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최악의 점수를 줬던 겁니다. 내가 아는 앨리스가 아니야. 저런 앨리스는 싫어. 나의 어린 앨리스를 내놔라. 어른 앨리스는 싫다. 이렇게 떼쓰는 거죠. 자, 실제 심리학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미 답을 가진 상태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미 직관적으로 답을 내려버렸고 그 답을 내린 이유를 나 자신과 남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논리와 증거들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다는 겁니다. 팀 버튼의 앨리스를 본 많은 이들은 그저 싫다, 이건 아니다 라는 감정을 갖고
답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영화를 감상하니까 실망이 엄청났던 것이고, 영화 감상 후에도 그토록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원작이 없었더라면 어떤 선입견이나 마땅히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나 고정관념 없이 이 영화를 봤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작의 그늘에 갇혀 그들은 짜장면은 짜장면 맛이 나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짜장면도 맛있습니다만 오리지널 짜장면 맛만 추구한다면 앞으로 어떤 중국집에 가도 우리는 늘 똑같은 짜장면만 맛보야 할 거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린 같은 맛을 봤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짜장면에 관해서 어떤 혁신도, 어떤 모험도 요리사나 사장은 하지 않겠죠. 지금도 잘 팔리는데 뭐.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입니다. 모두가 게을러지는 것이죠. 특히나 앨리스처럼 원작 있는 작품을 만들 때 대다수 창작자나 감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관객들의 이러한 완고하고 고지식한 태도 때문에 창의적 발상이나 모험적 시도들이 좌절되죠. 막히죠. 우리는 원작을 복사하듯 그대로 실사화한, 그러니까 짜장면을 짜장면으로 만들어버린 사례를 몇 편 알고 있죠. 자, 얼마 전 나왔던 실사화된 라이온 킹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애니를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거의 그대로 판박이로 그냥 실사 영화로 만들어버렸죠. 이 영화 역시 평가는 박합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말한 거 이런 게 원인의 다가 아니에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원작의 스토리를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앨리스 이야기는 앨리스가 어느 날 토끼를 쫓아 토끼굴 속에 빠졌더니 토끼굴 속에서 이상한 나라를 발견하고 여행했더라. 요 정도가 다예요. 즉 앨리스와 말하는 토끼, 이상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스토리는 몰라요. 물론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앨리스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장면 정도 알고 있겠죠? 그런 컨셉? 혹은 두 쌍둥이나 하트 여왕, 카드 병사들, 말하는 꽃이나 애벌레 정도 알고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자, 고전의 특징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고전이에요. 우리가 앨리스에 익숙한 이유는 직접 읽어본 적은 없지만 수많은 영화와 책, 드라마, 광고 등등 온갖 매체에서 앨리스를 소재로 이런저런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살짝 맛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짜장면 이야기로 돌아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원작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옹호하고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작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원작과 다르다고 감독을 비난했던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일까요? 정작 이런 사람들에게 원작을 그대로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였나요?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르네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했을 때에도 딱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고 열렬하게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보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팀 버튼 역시 앨리스를
앨리스대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원작의 밝고 화사하고 동화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잠깐, 원작이 정말 그럴까요? 원작을 읽은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모르겠군요. 저 역시 원작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비판하는 건 원작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원작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는 편견과 억측을 가지고 원작의 이미지를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팀 버튼의 앨리스를 원작과 다르다고,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것이죠. 팀 버튼 같은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앨리스를 원작 앨리스대로 만들었다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은 팀 버튼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팀 버튼의 모든 영화를 데뷔작부터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정주행하면서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앨리스 역시 팀 버튼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확신해요. 모든 지점에서 앨리스는 팀 버튼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아티스트라 부를 수 없어요. 이 일관성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팀 버튼이 이제껏 자신의 작품에서 보여준 모든 색깔과 철학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고스란히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여겨지며 이 작품은 팀 버튼 작품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죠. 자, 단지 팀 버튼은 팀 버튼답게 이 작품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 작품을 보고 앨리스답지 않다고 팀 버튼을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티스트에게 감히 자신의 색깔을 버리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예술을 하지 말라, 영화를 만들지 마라, 남들과 똑같은 영화나 찍어내라, 이런 말밖에 안 되죠. 저는 디즈니를 비롯한 제작사의 반대, 예상되는 관객들의 이러한 반대, 주위의 무수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인 팀 버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욕먹을 거 알았을 거예요. 확실히 이 앨리스는 팀 버튼만이 만들 수 있는 앨리스였습니다. 당시에는 혹평을 받았지만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니까요. 역사에 길이 남는 작품은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간직한 작품입니다. 팀 버튼이 시류에 영합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앨리스를 만들었다면 당시의 많은 관객과 비평가의 환영을 받았겠죠. 하지만 역사에 남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티스트는 줏대가 있어야 한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믿는다면 지구가 두 쪽 나도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팀 버튼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검색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팀 버튼은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제작사와 갈등해요. 제작사에서는 흥행을 고려해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하게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죠. 배트맨 때도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팀 버튼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감독들이 실제로 제작사의 요구를 끝내 들어줬다가 망한 케이스를 우리는 무수히 봤습니다. 팀 버튼은 그토록 갈등하면서도 에드우드의 에드우드 감독처럼 자기 멋대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작품들은 속편을 보기가 힘들어요. 혹성탈출과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원래 속편 계획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제작사는 팀 버튼에게 속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갈등 때문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도 다른 감독이 속편을 제작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팀 버튼의 앨리스를 말해볼 텐데요. 대중들이 앨리스라 착각하는 것들, 마땅히 앨리스라면 이래야 한다고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팀 버튼이 비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좀 짚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대중의 눈높이와 팀 버튼의 눈높이를 좀 비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대중이 바라는 것과 팀 버튼의 철학의 차이를 선명하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대중들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훌륭한 판단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도 있고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란 말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대중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주로 부정적 어감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 심리,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얕은 깊이, 팀 버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바쁜 누군가들을 통틀어 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해보죠. 흥미진진하겠군요. 우선 주인공 앨리스는 어린 시절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0살짜리 앨리스는 침대에 누운 모습으로 아빠와 대화하는 모습으로 초반에 잠깐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도 또 과거 해상씬으로 잠깐 나오죠. 몇 초 나오죠. 영화는 원작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 두 편을 모두 다 겪어버리고 커버린 20살의 앨리스가 주인공이에요. 관객들은 영화 초반에 잠깐 나온 그 아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순진무구한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이는 완벽하게 예뻐서 실제 주인공이었어도 참 좋았겠다는 여운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팀 버튼은 과감하게 다 커버린 앨리스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가 아니라 어른 앨리스여야만 했을까요? 영화의 답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팀 버튼의 특정 영화의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그의 모든 작품을 보시면 자연스레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껏 팀 버튼 영화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초기 단편 빈센트를 제외하면 모두 주인공이 어른이었어요. 물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찰리도 있지만 찰리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윌리 윙카가 팀 버튼의 마음속의 주인공이었죠. 자, 팀 버튼을 얼핏 아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주인공이지 않은 이유를 의아해 할 거예요. 하지만 팀 버튼 영화를 진지하게 정주행한 사람들은 어른 앨리스만이 주인공인 이유를 납득할 것입니다. 팀 버튼은 아이를 위한 영화를 만들지 않고 어른을 위한 동화를, 잔혹 동화를 만든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 죽음을 내포한 흑백의 회색 이미지, 자기가 보고 싶은 장면을 위해 영화를 만든다. 이런 말들을 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린이 앨리스는 팀 버튼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앨리스는 어른이 되어 이상한 나라로 진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아이는 철이 없죠. 반면 어른은 철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린이 앨리스였다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현상들과 이상한 인물들을 마냥 신기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즐기고 행복해 했을 거예요. 이런 아이다움이 디즈니의 1951년작 장편 애니메이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니에서 앨리스는 장난감 왕국을 여행하는 바비 인형 같아요. 생긴 것도 바비 인형 같아요. 뭐 두렵거나 공포에 떨거나 지나치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애니에서 묘사된 10살짜리 앨리스는 거의 매 순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화사해요. 물론 나중에는 울기도 하지만
무덤덤합니다. 토끼가 말하고 애벌레가 말하고 카드가 걸어다녀도 무덤덤해요. 그래서 더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상한 나라에서 가장 이상한 건 앨리스예요. 그 만화에서. 이런 앨리스는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알파고 같은 AI의 반응을 보는 기분마저 듭니다. 팀버튼은 이러한 기계다움이나 원작의 아이다움에 그다지 매력을 못 느낀 게 분명해요. 이상한 나라를 마주하는 어른다움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인공 설정이 아닐까.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였을 때 이미 이상한 나라를 모험하고 돌아온 앨리스가 성인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꿈이라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앨리스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니까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20살이 되어 다시 이상한 나라로 갔을 때의 그 기시감, 그 당혹감은 어떡할까요? 어른은 꿈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꿈을 망각한 존재이죠. 마치 피터팬의 웬디가 그랬듯이 말이죠. 팀버튼은 자신의 영화들을 통해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환상의 나라로 오라고, 꿈을 제발 잃어버리지 말라고, 판타지만이 우릴 구원할 거라고 말이죠. 자, 피위 대모험에서 피위는 몸은 다 큰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죠. 배트맨은 다 큰 어른 배트맨이 쫄쫄이를 입고 영웅자경단 행세를 하죠. 가위손의 가위손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고요. 앨리스도 이런 맥락에서 성인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런 설정은 빅피쉬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에요. 제가 빅피쉬는 역대 최고의 판타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그 이유는 판타지와 현실을 절묘하게 결합해서 어느 하나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살렸죠. 현실과 판타지. 팀버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역시 명작인 이유는 앨리스가 겪은 이상한 나라를 단지 환상이나 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있는 세계로 그리면서도 현실 세계와 공존을 추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작에서는 앨리스가 단지 꿈을 꾼 것으로 나오죠. 영화에 대한 어떤 해석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만난 수많은 캐릭터들이 결국 현실 세계 인물의 반영이라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팀버튼은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자, 영화 초반에 10대 소녀 앨리스는 잠자리에 누워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깜깜한 구멍 속으로 떨어지면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요. 도도새와 조끼 입은 토끼랑 웃는 고양이도 있어요. 파란 애벌레도 있어요.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이렇게 앨리스가 묻자 아빠가 답하죠. 그런 것 같구나. 넌 비정상이야. 확실히 이상해. 하지만 비밀인데 멋진 사람들은 다 그래. 아빠의 이 말에 앨리스는 방긋 웃어요. 아빠의 말이 곧 팀버튼의 말입니다. 팀버튼이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대사는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이상한 나라에 간 성인 앨리스는 미쳐버린 모자 장수에게 똑같은 말을 들려줘요. 멋진 사람들은 다 그래. 모자 장수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앨리스의 말을 듣고는 빙긋 웃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미치다, 즉 매드라는 단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앨리스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좀 더 와닿게 말하자면 정신병자입니다. 관객들이야 앨리스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앨리스가 살았던 18세기, 19세기 당시에 가족과 지인들이 앨리스를 바라볼 때 앨리스는 토끼가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카드가 걸어다녀. 꽃이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나 앨리스를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겪었던 환상적 체험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
자신도 그 경험이 실제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게 꿈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죠? 앨리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적어도 20살이 된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겠죠? 앨리스 자신조차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앨리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신병원밖에 없어 보이죠? 그녀의 미래는 감금과 치료뿐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동화의 뒷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식으로 동화는 끝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경우 앨리스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앨리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직 앨리스가 잠시 머물렀던 그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나라에 대해서만 오래도록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이상한 나라는 모험과 판타지가 가득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이미지로만 대중에게 각인될 뿐이죠. 하지만 팀버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이후에 어떻게 됐지? 성인이 된 앨리스는 어떻게 살아가지? 앨리스가 떠난 이상한 나라는 그 후 어떻게 됐지? 이러한 질문들은 원작 이후, 원작 너머를 상상하게 해주죠.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만 던져도 좋은 답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게 바로 아이가 아닌 어른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눈 앞, 코 앞만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 앨리스도 이상한 나라에서 즉각적 반응만 할 뿐이었지만 어른이 된 앨리스는 자기의 눈 너머, 코 너머를 보고 한 번 필터링을 거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앨리스는 주어진 문제를 고민하며 심사숙고하며 풀어가요. 자, 팀버튼의 각색은 옳았고 확실히 좋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던 적이 있죠. 평론가들이 극찬하는 영화일수록 대중의 평이 안 좋다고 말이죠. 이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경우 다수 평론가들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평가가 최악이었던 까닭은 팀버튼이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너무 깊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가벼움을 기대어갔던 관객이 무거움을 느꼈던 것이죠. 실제 이 작품은 원작의 경우에도 고도의 상징과 수학적 기호들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이 작품은 어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런 작품을 원작보다 더 전진해서 원작에 덧붙여서 원작의 미래를 새로 쓰려니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앨리스는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광인 취급을 받진 않죠. 정신병원에 감금되지도 않고요. 아마 팀버튼의 본래 의도는 앨리스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게끔 하고 싶지도 않았을까 추측도 해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화가 너무 대중과 괴리가 생기죠. 멀어져서 디즈니에서도 질색하고 말렸을 것 같습니다. 팀버튼은 어쩔 수 없이 예술과 대중 사이에 선 것이죠. 이러한 사이에 서는 감각도 아티스트에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음악가와 영화 감독들은 예술과 대중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잘 잡았죠. 비틀즈를 보세요. 비틀즈가 대중과 괴리되어 음악성만 뛰어났다면 결코 역사에 남지 못했겠죠. 아티스트는 일단 알려져야 합니다. 유명해져야 하고요. 대중들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감독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감독이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알려져야 평가도 받고 평가도 하고 그러죠.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독방에 갇혀서 한 사람의 관객만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앨리스는 미친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괴짜 취급을 받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앨리스가 코르셋도 안 하고 스타킹도 안 신는 걸 보고 엄마는 화를 내며 제대로 입어야지 꾸짖습니다. 앨리스는 제대로가 뭔데요? 머리에 생선 꽂는 게 유행이라면 그것도 따라해요? 라고 되물어요. 앨리스는 그 시대의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웃기는 풍습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 앨리스는 상식을 말하고 있고 앨리스 엄마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답습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을 보니까 노브라 운동이 떠올라요. 여자들이 굳이 가슴을 답답하게 압박하는 브라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죠. 왜 남자들은 젖꼭지를 보여도 괜찮은데 유독 여자만 꼭지가 보이면 안 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앨리스 엄마처럼 고지식하게 여자라면 당연히 브라를 해야지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백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엔 모든 여자들이 브라를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팬티만 입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인간의 의식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보한다고 봅니다. 앨리스가 당시에 미친년 취급받았던 이유가 이제 자명하게 보이죠. 시대를 앞서갔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친 사람, 또라이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중세의 마녀들은 실제 마녀라서 화형을 당한 게 아니라 당시의 다른 일반적인 여성들,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갔던 여성들과 달리 주체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녀로 내몰렸던 거죠. 앨리스는 어쩌면 당시에 마녀 취급당해서 마녀 사냥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앨리스는 못마땅한 얼굴로 야외 파티에 참석해요. 앨리스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앨리스 아버지 친구가 앨리스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해요. 그리고 앨리스 아버지 그 친구 아들이 해미 씨인데 오늘 파티의 목적은 앨리스와 해미 씨의 약혼식이었던 거예요. 앨리스는 이거를 모르다가 파티에 참석해서야 알아요. 이쯤 되면 누가 미친 건지 답이 나오죠. 앨리스를 제외한 그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미친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블랙 코미디죠. 앨리스는 해미 씨와 춤을 춰요. 중세 시대에 단체 군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화의 을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단체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춤이죠. 앨리스는 해미 씨에게 물어요. 해미 씨, 이 춤 지겹지 않아요? 그러자 아니요, 너무 흥겨워요. 앞뒤로 손을 잡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이 춤은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 그냥 웃깁니다. 앨리스가 피식 웃자 해미 씨는 내가 웃기냐고 물어보죠. 앨리스는 아니라고 하면서 여자가 바지 입은 게 상상이 되어서요. 남자는 드레스 입고요. 라고 답해요. 해미 씨는 그런 상상은 혼자만 해요. 욕먹기 딱 좋아요. 라고 말하죠. 팀 버튼이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상식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미래엔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 웃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도 그렇죠. 모든 차별과 모든 폭력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미쳤는지는 미래의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앨리스는 춤추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감상에 빠져요. 그러다가 옆 사람을 치고 맙니다. 하늘을 날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앨리스는 말합니다. 이에 왜 불가능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죠? 하고 해미 씨가 물어요. 앨리스는 그럼 안 돼요? 라고 대묻죠. 앨리스처럼 하늘을 날면 어떨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죠. 우리 아빠는 불가능한 상상을 매일 6개씩 하셨어요. 이렇게 앨리스는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제로도 이처럼 괴짜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해미 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남들과 똑같아지라고 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어른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누가 튀기라도 하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죠. 우리의 공교육의 목표는 평준화입니다. 평준화란 모두가 비슷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의성의 싹은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말살됩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서로가 비슷해지고 똑같아지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이런 게 동일화입니다. 걸을 때도 줄 맞춰 걸어야 하고, 설 때도 키 맞춰 서야 하고, 앉을 때도 책상 라인을 맞춰 앉아야 하죠. 늘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나를 남들에게 껴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남들이 다 할 법한 생각만 하죠. 그런 거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그러해서 이러한 평준화의 틀을 깨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영화 채널 시네브로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제 말입니다. 저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저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제 생각을 짜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칸트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자기만의 개념과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말했습니다. 저라고 못할 게 없죠? 여러분도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개념을 만들고 내가 이론을 만들어 말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도 대학원은 나와야 하지 않냐? 석박사 학위는 있어야 하지 않냐? 평론가 되려면 공모전에서 당선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걸 누군가 따지고 묻는다면 저 역시 앨리스처럼 웃으며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닥치세요. 닥치세요. 제발. 누구나가 평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평론가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상을 받아야 되나요?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자기 이론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평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이의 비웃음을 사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앨리스가 사는 그런 18세기, 19세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극이죠. 지금은 21세기인데 말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보기에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이죠. 21세기에도 19세기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죠. 아직도 가부장제와 근대적 가치, 근대적 생활 양식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끼굴 밑에 위치한 이상한 나라는 한마디로 미친놈들의 나라예요. 원더랜드라고 하지만 매드랜드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면 앨리스를 제외하고 모두 미친 녀석들 천지입니다. 시간 강박에 쫓기는 미친 토끼,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강강술래를 도는 미친 도도와 바다 생물들, 쌍둥이 트위들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자폐증에 빠진 미친놈들이고, 말하는 꽃들은 앨리스를 잡초라 부르며 무시하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 모자장수와 미친 토끼, 미친 쥐는 생일 아닌 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언버스데이 파티라고 하죠. 자, 붉은 여왕은 여왕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누군가 조금만 거슬려도 목을 베어버려요. 미쳤죠?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영화에서도 정상인은 앨리스밖에 없어요. 땅 위 현실 세계나 땅 아래 환상 세계나 모두 미친놈들 투성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나 환상 세계의 존재들이나 앨리스를 미친년 취급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순화해서 말하면 앨리스를 엉뚱한 아이 정도로 본다는 거죠. 앨리스는 그 어느 세계에도 적응 못하고 자충우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도 환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서
부적응할 수밖에 없고 환상세계는 그 세계의 법칙과 그들의 행동의 이유를 모르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화는 지상과 지하, 현실과 판타지 두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고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판타지 세계의 의미는 판타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반드시 현실 세계의 은유이자 상징으로 판타지가 형상화된 것일 뿐이라고 언젠가 제가 말했죠. 앨리스에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캐릭터와 사건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상한 나라 안에서 찾을 게 아니라 현실에 빗대어 상징과 은유로 찾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란 당시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래야 이 영화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수많은 수백 혹은 수천은 됨직한 군중 앞에서 군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결정을 강요받는 장면이 이 영화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영화의 초반부, 앨리스도 몰랐던 앨리스의 약혼 파티에서 앨리스가 극도로 싫어하는 해모 씨가 자신에게 청혼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극도의 무언의 강제적 압박감, 군중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죽을 것처럼 싫어도 청혼을 못내 받아들였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시선은 당시 여자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물건처럼 거래의 대상이 된 여자를 시집 보내는 혹은 청혼하는 사회적 시선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보여준 겁니다. 앨리스는 느끼하게 웃으며 결혼해 주겠소 라 말하는 해모 씨 앞에서 글쎄요, 다들 그걸 바라죠. 당신은 귀족이고 내 미모는 잠깐이고 고목골 되면 안 되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다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말하며 토끼를 쫓아가요. 앨리스의 승낙을 기대하던 해머 씨와 사람들은 당황하죠. 앨리스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일단 보류를 외친 겁니다. 이대로 결혼에 휩쓸린다면 자기 미래는 불보듯 뻔하겠죠?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한 앨리스는 쫓기 입고 시계를 보며 뛰어가는 환상적 존재를 무작정 쫓아가요. 이번엔 어렸을 적과 비교해서 그 무게감이 다르죠? 10살도 채 안 되었던 그 꼬마 아이였을 시절에 앨리스는 대낮에 아무 걱정 없이 잔디밭에 누워서 놀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죠? 그때는 걸어다니는 토끼를 따라간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이라서 자연스럽습니다. 부담감도 없고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인 앨리스가 그것도 약혼 파티, 자기가 주인공인 약혼 파티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토끼를 쫓아간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의미 덕분에 팀 버튼의 앨리스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어야만 했던 거죠. 앨리스가 어른이 됨으로 인해 원작보다 한층 깊어진 고민과 갈등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에겐 약혼 파티로 사건화되었는데 지금 우리들에겐 그것이 직장 면접이나 맞선 보는 자리 같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겠죠. 누구보다도 사회적 양식에 맞게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자리 말이죠.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해서 타인의 욕망대로 움직여야만 선택을 받을까 말까 한 순간입니다. 라캉의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단계를 정확히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잘 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회사의 면접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던 진정한 일을 찾아서 나갈 수 있으십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좋은 그런 외모도 좋고 돈도 많고 다 갖췄어. 그런 사람과의 맞선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갈 수 있으십니까? 자, 토끼를 쫓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임이 분명합니다. 이상한 나라에서도 앨리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붉은 여왕이 이상한 나라를 폭력으로 점령한 상황이에요. 붉은 여왕의 하수인인 거대 괴수 제버워키를 앨리스가 전사가 되어 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약혼을 거부할 거냐 승낙할 거냐 이 선택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죠. 목숨이 달렸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고층 빌딩만한 그 괴성을 지르는 불을 뿜는 용을 칼 한 자루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칼 한 자루 들고 수행하라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앨리스가 떠나 있는 동안 이상한 나라에 피바람이 불었던 거죠. 붉은 여왕이 군부 독재 정권처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폭력으로 점령했던 겁니다. 이상한 나라를 구할 영웅은 오직 외지인인 앨리스뿐이어서 실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토끼는 앨리스를 꼬셔서 다시 데려왔던 거죠. 마침 앨리스 앞에는 앨리스가 어렸을 적 만났던 수많은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주머니지, 쌍둥이, 토끼, 말하는 꽃들, 도도새 이런 아이들이 앨리스 앞에 나타나죠. 그들은 서로 롱 앨리스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수군거립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임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앨리스가 진짜 앨리스라면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칼을 들고 제버워키를 용감히 무찌르러 가겠죠. 그런데 가짜 앨리스라면 제버워키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즉 앨리스가 앨리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제버워키를 무찌르는 행동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보통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여주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 점수를 제출하고요. 집이 몇 평이고 통장이 얼마 들었고 차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도 하죠. 혹은 자신의 학력, 출신 지역, 친구, 부모님 성향 등을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나일까요? 그것만으로 온전히 내가 나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앨리스 영화식으로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입증해야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런 요구사항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당신이 당신이라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세요. 당신이 당신이라면 태평양을 땡목만 타고 횡단하시오. 당신이 당신이라면 100명의 유단자와 겨루기에서 이기세요. 이런 식의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요구하는 것일 텐데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앨리스가 이런 걸 받은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런 미친 요구사항이야말로 철학적으로는 더 진일보된 증명 방법이 아닐까. 자, 생각해보죠. 앨리스가 살았던 중세시대의 신분 증명 방식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자기 가문, 자기 학문, 자기 경험 같은 이른바 타고난 것과 자기가 해냈던 것 위주로 말하면 됐을 겁니다. 즉 시점은 철저히 과거에 머물러 있죠. 했던 것이나 하는 것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증명 방식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에요. 당신이 당신이라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 보여봐. 그러면 그게 진짜 당신이야. 이런 구조이죠.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면 퇴근 후에 몸이 힘들더라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놀아줘. 당신이 진짜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줘. 당신이 진짜 아들이라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런 식인 겁니다. 어때요? 더 와닿지 않나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두가 과거나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오직 행동과 행동의 결과로만 평가받겠죠. 앨리스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쳤죠.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다. 하지만 앨리스가 그 미친 요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였을 때 앨리스는 제보워키를 무찌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앨리스는 딱히 체력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아가씨입니다. 건장한 사내도 어려울 텐데요. 앨리스는 마지막 결전의 날에 제보워키 앞에서 말하죠. 난 아침마다 6가지씩 불가능한 일을 상상해. 불가능한 일 6개를 세워봐 앨리스. 1. 몸이 줄어드는 약이 있다. 2. 몸이 커지는 케이크가 있다. 3. 짐승도 말을 한다. 4. 고양이가 증발한다. 5. 이상한 나라가 있다. 6. 난 제보워키를 죽일 수 있다. 알다시피 5가지 열관 불가능한 일들은 모두 앨리스에게 실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6번째 불가능한 일도 결국은 앨리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냈죠. 이 지점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데 무슨 앨리스가 잔다르크처럼 중간계의 전사가 됐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지만 판타지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앨리스의 성장담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서 제보워키를 죽인 앨리스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미 씨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결혼 못해요. 우린 안 맞아요. 당신은 위도 안 좋잖아요. 언니한테도 말하죠. 사랑해 언니.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정해. 엄마한테도 말합니다. 걱정 마요 엄마. 더 보람있는 일을 찾을게요. 앨리스는 해미 씨 아버지와 서재에서 상의해요. 앨리스가 말하죠. 아버지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로 교역로를 확장하려 했지만 그걸론 불충분해요. 중국까진 진출해야죠. 풍요로운 문명에 땅도 넓고 홍콩이랑 거점도 있고요. 중국과 첫 교육을 튼다? 멋지지 않아요? Can you imagine it? 그러자 아저씨는 말하죠. 딴 사람이 그런 말하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그 표정이 눈에 있구나. 내 며느리가 되긴 틀렸으니 내 회사의 견습사원이나 되렴. 앨리스는 무역선을 타고 신세계를 향하여 출항합니다. 자, 이 엔딩은 정말 완벽하죠. 오후의 나른한 꿈속에서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던 망상 속에 빠져 살던 소녀가 어느새 성장해서 결혼이란 사회적 풍습도 자기 의지로 단호히 거부하고 신대륙과 신세계를 개척하는 어른으로, 그 주체적 어른으로 성장한 거예요. 꿈속에서만 이상한 나라를 찾던 갸냘픈 소녀가 현실 세계에서 이상한 나라를 찾아 나선 것이죠. 아마 팀 버튼과 각본가는 처음부터 이 엔딩을 염두에 두고 스토리를 짰을 게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들어맞으니 말이죠. 앨리스가 성인이 된 스토리를 이보다 더 낮게 형성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감동적인 엔딩입니다. 자, 이제 각 캐릭터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사실 이 영화도 팀 버튼의 다른 영화들처럼 캐릭터 극이에요. 캐릭터 보는 재미로 이 영화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묘하게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뽑아냈습니다. 앨리스는 얼굴이 그냥 앨리스입니다. 어린 시절의 앨리스도 그렇고 성인 앨리스도 그래요. 영화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앨리스는 얼굴을 보고 뽑은 게 분명해요. 앨리스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는 딱 그 얼굴입니다. 절묘한 캐스팅이죠. 오히려 예쁘기만 한 배우를 뽑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만약 미모가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앨리스와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팀 버튼은 항상 그 배역에 최적인 사람을 늘 뽑아왔어요. 지금까지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을 정주행했지만 미스 캐스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작은 단역에서도 미스는 없었죠. 그만큼 그는 배역 선정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오로지 하나, 이 역할에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는가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트위들디, 트위들덤, 쌍둥이 형제도 기가 막히게 디자인했죠. 이 디자인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1951년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애니의 경우 거의 70여 년 전의 디자인이라 그런지 다소 촌스러운 디자인이 많아요. 쌍둥이 형제는 뚱뚱한데 멜빵 바지를 메고 거대하고 동글동글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덜 떨어지게 생겼고 순진하게 생겼죠.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끼나 쥐 디자인, 도도새나 말하는 꽃 디자인도 그 자체로 뛰어납니다. 압솔렘이라는 담배 피는 쐐기벌레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캐셔라는 그 고양이도 참 좋죠. 괴물 밴더스네치나 카드병정 디자인도 좋고요. 하지만 앞거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연기한 붉은 여왕입니다. 자, 이 붉은 여왕은 작은 몸뚱아리에 거대한 머리, 여기 이제 영화에선 대갈통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대갈통 비주얼이 압권이죠. 붉은 여왕은 이 영화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서 모자 장수와 더불어 캐릭터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 여왕이 등장하는 씬에서는 집중하고 화면을 쳐다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마치 영화 조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커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 덕분에 조커만 등장하면 마치 화면이 조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헬레나 보넴 카터의 연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했죠. 붉은 여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툭하면 소리치고 목을 베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매력적이에요. 붉은 여왕은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죠. 그래서 그 주변의 신하들도 귀가 크거나 가슴이 크거나 배가 지나치게 큰 사람들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신체 부위가 큰 게 아니라 일부러 큰 것처럼 덧붙여서 가짜로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위해서 그랬겠다 싶습니다. 붉은 여왕은 이들을 보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위선자들이라고 경노하죠. 붉은 여왕은 마지막 전투에서 제버워키가 패하자 동생인 하얀 여왕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이때 자신의 충실한 신하 하트잭과 수갑을 차고 쫓겨나게 되는데 붉은 여왕은 하트잭에게 서로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흥분한 하트잭은 칼을 뽑아서 붉은 여왕을 죽이려다가 실패합니다. 암살에 실패한 하트잭은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하죠. 참 불쌍하죠. 붉은 여왕이. 불쌍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신하가 결국 한 명도 없었네요. 하트잭은 속으론 싫으면서도 여왕의 명령을 따랐던 위선자였고 옆에서 맴돌던 귀족 측근들도 신체 부위를 과장해서 여왕처럼 되려했던 여왕의 마음에 들려했던 위선자들이었죠. 제버워키가 앨리스에 의해 처치되자 붉은 여왕의 트럼프 병사들은 더 이상 여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 씁쓸한 인생이죠. 그리고 조니 뎁이 연기한 미친 모자 장수 매드 해터도 압권인 캐릭터예요. 하얀 얼굴에 커다란 모자, 주황색 뽀글이 머리, 렌즈 낀 눈이 참 인상적이죠. 모자 장수의 특징이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한다는 건데 이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혀줘야 합니다. 특히 모자 장수는 언어 유희를 즐기죠. 원작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쉬운 게 영어로 된 언어 유희라서 한글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영어권 관객들은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겠죠. 한국 관객들은 언어 유희 파트에서 웃으며 원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막을 읽는 것도 버거워서 참 웃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래. 그리고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돕는 역할 높은 비중으로 나왔죠. 그리고 하얀 여왕으로 나온 앤 해서웨이도 인상적입니다. 하얀 얼굴과 검은 입술, 검은 눈 메이크업이 특징이죠. 늘 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살랑살랑 걸어다녀요. 절대 선을 상징하는 캐릭터죠. 이상한 나라의 세계는 여성들이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만화에서도 애니에서도 붉은 여왕의 남편인 왕이 있긴 했지만
그 크기가 진짜 쥐만했어요. 그만큼 여왕의 파워가 왕에 비해 엄청 크다는 걸 이미지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앨리스가 어른이 되어 이상한 나라에 돌아왔을 때 왕은 사라졌어요. 붉은 여왕이 목을 베어 처단한 것이죠.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붉은 여왕이 목을 벤 자들의 얼굴이 성 주위에 개울에 둥둥 떠 있습니다. 앨리스는 성에 진입할 때 이 얼굴들을 밟고 건너가죠. 팀 버튼적 이미지라고 할 만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지극히 팀 버튼적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팀 버튼의 작품적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팀 버튼 작품의 맥락이 아니라 앨리스를 보고 싶다는, 즉 짜장면은 짜장면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영화를 봐서 그토록 실망했다고 말했었죠. 이것은 향수, 즉 노스텔지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작에 대한 향수, 앨리스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만약 앨리스가 어린 시절에 모험했던 그 순간들을 팀 버튼이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바람을 갖는 거죠. 팀 버튼이 아닌 누군가가 먼 훗날 그런 앨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어른 앨리스를 봤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팀 버튼의 어른 앨리스도 무척이나 놀랍고 마음에 들지만 어린 시절의 그 순진무구한 앨리스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고 싶었던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팀 버튼은 이러한 지점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른 앨리스를 보면서 아이 앨리스를 사람들이 그리워할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 시절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저는 어른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철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어른을 위한 동화로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마음이 짠한 감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몰랐네. 그 가사 말이죠. 어쩌면 팀 버튼이 어린 앨리스를 영화적으로 구현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앨리스를 그리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팀 버튼 어른 앨리스를 보여줌으로써 어른이 된 시점의 비판적 지점,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냈죠. 어른과 아이. 탁월한 판단이고 탁월한 스토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요, 우리도 앨리스처럼 불가능한 일들을 매일 생각하고 매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